현재 WTO 총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웨엘라로 전격 업무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응고지 후보는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로 흘렀으나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유명인 통산 본부장을 전격 추천하면서 교착 상황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자 다자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정부는 다시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자주의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정부 지우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바꾸고 한국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한국의 WTO 최근 판결에 불복하며 상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다자간 무역의 존중과 상호 협의를 우선하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WTO 판결에 대뜸 상소한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자국의 불리한 수출 행태를 제대로 꼬집은 한국에 오히려 다시 한번 상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말로는 다자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자율적 관세를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 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관세율 47.8%를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의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 5천여 장의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WTO 판결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상소하지 않을 것으로도 봤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질서 재건과 다자주의 복귀를 밝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 무대에 복귀하면서 WTO를 존중하고 세계 협력을 도모하는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하면서 유럽과 중국, 일본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총장으로 노선을 갈아타기까지 했지만 판결은 승복을 안 한 것입니다. WTO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40개 항목 중에 37개 쟁점에서 한국 손을 들어주고 3개만 미국이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완패한 소송전이었으며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다자간 협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첫 국제 무대에서 깨끗하게 불합리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웠으나 결국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국제 무대 복귀를 알려주는 정도로만 활용되었고 실제로 자신들은 다자주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측 싱크탱크에서 트럼프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이든 정부가 되자마자 나이지리아 후보가 WTO 회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포착되며 일본이 미국에 영향을 끼쳐서 WTO 총장을 나이지리아로 갈아타게 됐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결국 민주당은 친일본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죠. 종합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물론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애매한 국제 무대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한국과 같은 중간에 낀 국가들이 매번 희생양이 된 모습이 나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나이지리아 총장을 밀어버린 미국에 당황스러운 일이 전개됩니다. 나이지리아 총장이 당선되자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일본 측으로 응곤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는 자신의 트윗에 스가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일본도 WTO 총장이 제대로 당선되었다면서 거슬리는 트윗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물밑에서 한국 낙선 운동까지 벌이는 등 어느 정도는 예상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가깝다는 일본이고 미국의 의견이면 대부분 찬성한다는 일본이지만 한국과 관련해서는 거침없이 반대의 상황에 예상까지 집행하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 로비 자금을 넣는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은 WTO 수출 규제 판정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총장과 유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하여 후쿠시마 수산물 판정과 같이 일본을 패소시킬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거의 동시에 WTO 총장이 당선된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애초에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해왔으며 응고지 후보가 당선이 되자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국의 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상무부는 당선 소식을 듣고 현재 다자 무역 체제가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다라며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통해서 무역이 회복되고 전체 회원국이 내린 결정이 우리 모두가 믿고 지키는 다자 무역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수차례 전세계 무역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다자 무역 체제를 중국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요. 바로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측은 미국이 불합리하게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앞으로 WTO에서 관련 소송을 엄청나게 진행할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에 민폐를 끼쳐 일면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미국도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주장이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항상 중국이 경제 규모가 크지만 후진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무역에서도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는 당연하다고 논리를 펼쳤습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자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WTO에 힘을 실어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중국은 WTO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국제 무대에서 더욱 날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미국같이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정작 코로나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한 호주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와인에 대해서 불공정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서방에서는 호주 와인 마시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국제 무대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며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만 아프리카의 1대1로를 비롯해서 총장 당선 과정에 중국이 큰 역할을 했으므로 중국의 큰 목소리를 못 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TO를 방패 삼은 중국은 더욱더 자신들 마음대로 국제 무대에서 관세를 무기로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를 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되면 분명히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국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 장면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WTO 총장의 처음 행보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입니다. 그는 WTO 총장이 되면 백신 부족 문제에 대해서 WTO가 강력히 기여하겠다고 총장이 되자마자 그 포부를 밝히며 백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어난 일은 유럽이 백신 수출을 통제했고 WTO에서 한 말은 실망스럽다가 끝이었습니다. 막상 WTO에서 당장 백신 수급과 공급에 대해서 국가별로 합의점을 시급히 도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현재의 UN이나 WHO와 같이 정작 중요한 미얀마 사태나 코로나 사태에 힘을 쓰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한 것처럼 WTO도 허울만 좋은 국제무역기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백신 공급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백신 생산까지 하는 한국을 베이스로 좀 더 다양한 국가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백신 문제와 무역 문제를 해결할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희 후보의 한국은 백신 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는 물론 무역 관련 업무에서 크게 기여했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은고지 총장이 세계은행 경험이나 국제무대 경험이 뛰어나다고 얘기했지만 최근 전 세계적 움직임은 명분과 논리로만 설득이 안 되고 실무를 통한 경륜으로 허를 찔러야만 국가 간의 컨센서스가 도출되곤 합니다. 결국 미국은 다자주의라며 한국을 버리고 WTO 나이지리아 총장으로 돌렸다가 중국을 살린 꼴이 되었고 바이든 정부 스스로가 가장 강력히 추진하는 중국 타도에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한 꼴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 흐름으로 봤을 때 더욱 세계적으로 돌발 행동을 자주 보일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미국의 WTO 관련 행보는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었음이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팬데믹 상황에 국제적인 맹활약을 보인 한국을 저버린 미국의 선택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행사 세이프 포럼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이었지만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인텔 라자 코드리 수석 부사장이 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삼성전자와 인텔의 협력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드리 부사장은 작년 4월에 용인의 기흥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었고 올해에는 세이프 포럼에 참여를 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텔은 최근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위상이 예전 같지 않죠.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 인텔은 CPU를 중심으로 설계와 공정을 모두 하는 이 올라운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었지만 10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진입에 명백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7나노를 활용한 CPU 제품 출시를 공식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나노부터는 다른 파운드리 기업의 생산을 맡기는 위탁 생산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또한 낸드 메모리를 생산하던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10조 원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인텔이 공정이나 이 부가적인 메모리 사업 등을 포기하고 CPU 전문 기업으로서 이 종합 반도체 기업에서 팹리스 기업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인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면 AMD를 꼽을 수가 있겠죠. AMD는 일찌감치 TSMC와 손을 잡았고 TSMC를 통해서 7나노 CPU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출시를 해왔었고, TSMC가 올해를 기점으로 5나노 공정을 본격화했기 때문에 5나노 공정 기반 CPU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AMD는 또한 경쟁사인 자일링스를 40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자일링스는 자동차나 항공기, 스텔스 전투기, 무선 통신 장비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설계를 바꿀 수 있는 이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이 특징적이죠. PC, 게임용 콘솔 등을 주로 하고 있는 AMD가 이 사업 범위,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앞으로는 5G 통신 장비 시장이 크게 확대될 텐데, 이 삼성전자나 에릭슨, 노키아 등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납품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텔을 추격하는 AMD의 기세는 정말 매섭죠. 이 TSMC는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 등과 광범위한 계약을 맺고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리드 타임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텔의 이 많은 대규모 주문량을 TSMC에 모두 할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경쟁 기업인 AMD가 TSMC와 이미 손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텔이 삼성전자의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으로는 비용적으로 TSMC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겠고,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제때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5나노 공정 제품의 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TSMC와의 간극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AP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퀄컴이 삼성전자에 이 플래그십 제품인 스냅드래곤 875 생산을 맡긴 바 있었죠. IBM 역시 서버용 CPU를 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처럼 많은 톱 클래스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신뢰감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이 전략적으로 인텔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많은 부분 일감을 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텔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술력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은 분명하고, 분명 현재 파운드리는 TSMC가 압도적인 1위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맞고,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표현이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나노 제품 생산 공정에서 틀림없이 눈에 띄는 발전이 있고, 특히 3나노 공정부터는 이 GAA 공정을 본격적으로 돌입할 텐데, 해당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서 충분히 반전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사실 이 파운드리라는 것이 여러 국가 간의 지정학적 요인, 정치적인 부분도 엮여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5나노 이하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가 EUV 노광 장비인데, 해당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죠.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을 하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캐파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EUV 기기에 대한 니즈도 커졌습니다. 이 EUV 장비는 이 장비 한 대에만 가격이 2천억 정도예요. 그만큼 모든 최신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생산되는 개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생산되는 대수는 30대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장비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당연히 이후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생산된 부분이 대부분 TSMC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최근 긴급하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의 ASML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지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만, 이 장비를 구하는 것 자체에도 분명히 리스크, 불확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UV 장비를 또 간절하게 원하는 기업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중국의 SMIC입니다.
그러나 ASML은 이 중국의 SMIC가 아무리 비싼 값을 불러도 장비를 팔 수가 없어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ASML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ASML이 이렇게 TSMC에게 EUV 장비를 상당 부분 몰아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중간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TSMC가 최근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정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그리고 TSMC는 이 EUV 장비 개발부터 어느 정도 ASML과 교감을 해왔었죠. 이러한 신뢰 관계들이 기반이 되어 있고 어쨌든 TSMC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있으니 ASML이 TSMC에게 판매를 원하는 이 개연성은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EUV 장비에 들어가는 이 첨단 최신 부품들은 일본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UV 장비 확보에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까지 얽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물론 그동안 해왔던 것 이상으로 분명 잘해야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가적인 좀 정부의 지원,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을 정말 기대해 보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 미국 정부가 그간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에 대한 초강경한 입장에서 조금은 누그러든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5G 사업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면 판매 허가를 내어주고 있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 허가는 기본적으로 불허를 원칙으로 하지만 화웨이의 5G 사업과 관계가 없다면 판매 허가가 가능한 쪽으로 미국 상무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었고 일본의 소니 역시 화웨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공급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미국은 자국 기업인 인텔과 AMD에 이 반도체 공급 허가를 내어준 바 있었죠. 스마트폰용 제품은 아니었고 노트북용 프로세서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이어서 제3의 국가들 기업에서도 이 화웨이의 5G 최신 기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공급을 허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미국의 메시지, 그 입장은 간결하다고 볼 수가 있죠. 화웨이를 단순한 스마트폰 제조 기업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것. 너희가 중국 이 내수 기업으로 그냥 활동을 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5G에서 화웨이 장비들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미국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조 변화에 따라서 한국 삼성전자나 퀄컴, 미디어텍 등의 이 모바일 AP 제조 업체들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라이센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면 또 당장 재선이 끝나고 한두 달 뒤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미국 재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